오늘의 주제입니다. 크립토 윈터 해빙기에 금보다 코인일까? 자, 오늘은 그러면 비썸경제연구소 이미선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주춤하던 코인 시장, 이제 요즘에는 떠들썩합니다. 정말 무서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강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센터장님, 최근 코인 업계의 시황에 대해서 네.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SVB 은행 그리고 네.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한 직후죠. 그래서 3월 10일 이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한 45% 정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은행이 파산했을 당시에는 가격이 이제 $20,000 밑으로 푹 떨어졌었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미국 은행권에서 뱅크런 조짐이 확산이 되면서 네. 일부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이동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거래소 안에서 특별히 이제 미국인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주도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뭔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예금을 일단 은행에서 빼서 그거를 뭐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매수로 이제 연결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난 3월 27일에는 이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하고 그다음에 그 CEO 자오창펑을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작년부터 해서 미국의 SEC나 CFTC가 계속적으로 뭐 증권성 여부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는 이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소송이 알려졌을 때는 또 소폭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후에 다시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28,000달러대로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리플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소송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네, 예. 원래는 예정대로면 약식 판결이 이제 3월 말까지는 나올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현지 매체 통해서는 이제 뭐 거의 소송이 이제 종료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리플 가격도 40% 정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SEC는 뭐 계속적으로 리플이 어떤 정식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서 발행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이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발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포인트는 역시 증권성의 여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SEC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얼마 전에 3월 15일에 그 아시아 태평양 리플 총괄 담당자가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SEC 소송 결과 자체는 뭐 리플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밝혔거든요. 자신감을 내비쳤군요. 근데 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 이게 이제 소송에 대한 자신감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의 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왜냐하면 소송 결과 상관없이 우리가 최근 2년 동안 소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닌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비즈니스가 뭐 2배 정도로 확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가 23일에 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몬테네그로에서 결국. 네, 일단 근데 이 사건은 가격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불법 체류 상태에 있었던 이 이제 권도영 씨가 잡히게 됐고, 그다음에 뭐 이 분은 뭐 우리가 2022년에 잘 알려진 것처럼 테라 루나 시가총액이 한 뭐 5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내려앉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큰 피해를 좀 줬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기, 시세 조작 이런 8개 혐의로 일단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에서 이제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요것도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여러 가지 들여다볼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CFTC 쪽에서 바이낸스 소송 그리고 리플의 소송도 그 법원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얼마 전에 잡혔던 테라 루나의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떠들썩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게다가 또 은행권의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서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서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도 하나 있어요. 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보니까 적립식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출시 1주년 맞아서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이 서비스 이용자들 평균 수익률이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분위기 좋은 가상화폐 시장이지만 방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긴장할 만한 요소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요거 좀 주목을 해볼게요.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여기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상대로 제소를 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빨리 또 하루 만에 관망세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죠. 네. 이 얘기 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센터장님, CFTC와 바이낸스의 소송전 요거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CFTC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커머더티나 퓨처스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에 대한 어떤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SEC는 이제 증권성 주식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네. CFTC가 이제 바이낸스 이번에 소송을 낸 부분은 미국 정부의 감독 관할권 안에 사실 정식으로 너희가 들어와서 네. 미국 정부의 모니터링을 받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출할 것들은 제출해라라는 요구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바이낸스가 사실상 바이낸스 US가 있고 바이낸스 글로벌에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세계 최대 거래량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은 바이낸스 글로벌이고 이 글로벌은 사실상 미국의 법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낸스 글로벌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 법인을 설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관할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바이낸스 거래량이 한 전체 우리 가상화폐 글로벌 거래량 60% 정도가 바이낸스 글로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네. 그 안에는 당연히 미국인들의 거래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상 미국 내에서의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아, 그래도 정말 많은 다수의 영역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하려면은 네. 이제 당국에다가 등록하고 신고하는 절차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에서 주장을 하는 바는 우리 바이낸스 글로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인이 바이낸스 글로벌을 이용하지 않도록 네. 하는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상당히 돈도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미국인들의 접근은 뭐 막았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조치는 다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많은 미국인들이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어떤 이제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불안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 소송이 사실상 글로벌 2위 미국의 거래소였던 FTX 거래소가 작년 11월에 파산한 이후에 거의 4개월도 안 돼서 소송이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네. 사실상 바이낸스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건 걸로 사실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CFTC든 SEC든 이렇게 소송을 걸었을 때 가상화폐 쪽 사업자들이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벌금을 이제 물고서 그 뭐 사건을 매듭을 짓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바이낸스가 그럼 어떤 조치를 받게 될 것이냐가 사실 시장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좀 평범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수조 원 정도에 달하는 상당한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되거나 그게 무난한 사례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사실상 이제 뭐 유죄 판결 같은 걸 아마 피할 수 있을 거고요. CEO 네.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영구적인 거래나 등록 금지 이런 거를 만약에 주장을 하게 되면 바이낸스가 이제 영업을 하는데도 조금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FTX 때도 FTX 거래소에서 이제 발행했던 FTT라는 토큰이 있었는데 네. 사실상 그 토큰이 상당히 많이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었고 FTX 파산과 함께 FTT 토큰도 가치가 0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어떤 거래들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BNB라는 자기네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BUSD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도 사실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어떤 미국 정부의 소송이 깊어지고 하게 되면은 바이낸스와 관련된 토큰들의 가격도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실제로 BUSD 같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달에 벌써 발행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그 스테이블 코인 아니겠습니까? 네, 시총으로는 4위에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 BUSD라는
리졸브라는 바이낸스 이름을 가지고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도 예. 이거를 발행할 때 우리가 리졸브를 뭐 테라 때처럼 알고리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미국 국채랑 이런 것들 다 보유한 상태에서 발행을 했고 담보가 있는 채로. 네, 그리고 이제 팍소스라는 어떤 기업을 통해서 발행을 또 제3자를 통해서 발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에 이제 이 부분도 발행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바이낸스에 대한 어떤 미국 정부에서의 좀 어떤 강도 높은 규제가 사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번 CFTC에서 바이낸스 상대로 낸 소송장 안에서 보면 네. CFTC가 어디까지를 증권으로 보는지를 좀 입장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소송장 안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이제 커머더티 상품에 해당된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증권이라는 입장이었어요. 아. 근데 CFTC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까지 어쨌든 뭐 라이트코인도 포함을 네. 했고요. 여기까지를 지금 이제 상품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SEC하고 지금 CFTC 간에 이제 증권성에 대해서 약간의 입장차가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예전에 이제 CFTC에서 전 위원장을 맡았던 그 이제 담당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대한 어떤 결정은 어떤 CFTC가 직접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더라도 어쨌든 CFTC와 SEC에서 주장하는 바가 의회에서 사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 SEC하고 CFTC 간에는 이제 증권성에 대한 입장은 좀 차이가 있고 CFTC는 어쨌든 이더리움까지는 포함을 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가 됐던 그리고 우려가 되기도 했던 CFTC의 제소권,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이 소송전의 관전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입장과 함께 이쪽으로 일에 앞으로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이야기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비트코인의 강세가 더욱더 돋보이는 것이 사실 세계 경제 위기감을 조성했던 금융위기 공포, 바로 이 은행권의 불안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네. 사실 SVB 사태 터지기 전에 크립토 전문은행이죠. 이 실버게이트 파산 때 충격을 좀 받았는데 네. 그리고 SVB 터지고 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쭉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네네. 이런 금융위기 공포에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지난 3월 8일에 네.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했을 때는 그 파산했을 당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20,000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냐면은 실버게이트가 파산을 하면서 이 은행이 갖고 있던 가상자산들을 어쨌든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은행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 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 예를 들면 그냥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은행이 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하는 이런 어떤 업체들이 뭐 대출 뭐 크레딧 라인도 끊기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포커스가 사실상 크립토 시장에 좀 이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전체 미국 뱅킹 시스템으로 확대될 거라고 예상했던 견해는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버게이트 은행 자체가 총자산이 이제 15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 네, 하나로 따졌을 때 15조 원이면은 미국 안에서는 자산 사이즈 기준으로 123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은행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미국 안에서 좀 파산하더라도 사실상 봉합이 전체 되는? 네, GDP 안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이 은행의 총 예금 자체가 사실상 90%가 크립토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로 보여졌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은행의 어떤 파산은 그냥 뭐 FTX 파산과 결을 좀 같이 해서 그 어려움이 좀 연장된 거라고 해석이 됐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실버게이트에서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이제 벤처 캐피탈 그리고 크립토 기업들 이 사람들이 주말 지나면서 다른 은행들에서 사실상 예금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예금이나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던 이제 실버뱅크 쪽으로 이제 SVB 뱅크 쪽으로 가서 이제 유출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SVB는 총 예금은 220조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자산 사이즈로는 1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이즈가 큰 은행이고요. 실버게이트 때랑은 지금 수치가 많이 다르네요. 네, 거의 이제 자산 사이즈 기준으로는 뭐 거의 이제 10배 이상 네. 네,
20배 좀 안 되는 그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되는 은행이라서, 그리고 이 SVB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자산이 차지하는 예금 비중 2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예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거기 은행을 이제 이용하는 주 고객들도 VC 또 얼리 스테이지 기업들, 일반 어떤 커머셜 뱅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SVB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됐을 때 미치게 될 경제적인 여파는 훨씬 더 컸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다음날 미국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재빠르게 지금 SVB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예금을 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빠르게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금융위기로 번지면 어떻게 할까 다들 걱정하니까 일단 진정해라 이런 메시지를 네. 빠르게 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예금 보호해주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데요. 네.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넘는 거는 이제 다 비보호 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 은행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다 비보호 예금에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어떤 뱅크런들이 사실 확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치들을 취했었고요. 예. 사실상 이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는 SVB가 파산을 하면서부터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실제로 전통 금융 산업 쪽에서의 어려움으로도 사실 연결이 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긴 부분들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이 비트코인의 수요로 약간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오히려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급등했고,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것도 많이 올라갔습니까? 네, 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 간의 차이인데요. 네. 만약에 미국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바이낸스보다 좀 더 높게 거래가 되면 이 미국인들 안에서의 비트코인 수요가 이제 많다라는 해석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SVB 뱅크가 파산한 이후에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정도가 2020년 3월에 코비드-19 네. 발생했을 때만큼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그 얘긴 즉슨 지금 이번에 SVB 사태 터지고 나서 코인장으로 미국인이 네. 자금이 많이 옮겨졌다. 네. 네. 그렇게 풀이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 은행권의 리스크에 대한 공포에도 굳건한 비트코인의 흐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시장의 관심은 역시나 연준의 피봇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가파른 긴축 기조가 정점을 찍고 이제 다소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 좀 풀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될 텐데, 네, 네. 연준의 긴축 기조 완화와 또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도 좀 들려주실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 배당이나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수준이나 유동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채권이 이자를 되게 많이 주고 어떤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된 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배당이나 이자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서 어떤 가격의 가치 자체가 좀 보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자도 전혀 없는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떤 제공받는 중간에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할인율이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처럼 이제 어떤 유동성이 좀 회복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금하고 비트코인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그림은 이제 플랜 B라는 트위터상에서 이제 활동하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예.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는 모델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저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왔던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모델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에 따라서 저렇게 가격이 올라왔었는데 예. 눈에 띄는 부분은 2021년 하반기 정도 이후부터는 저 회색 선하고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 간의 괴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저 부분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긴축 기조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 모델하고의 추정치하고도 많이 떨어졌고 예. 가격 자체도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 자체가 설명을 하는 부분도 연준의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지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도자님께서 그 리포트 내신 거 좀 살펴보니까 네.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연간 4% 초반으로 떨어진 후에 네. 인상 종료 좀 예상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금리 흐름이 뭐 예상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네. 올해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회복 더 지금 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 지난 3월에도 25p 더 인상을 했는데요. 네. 이게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어디까지 도달을 하고 종료가 될 거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상 거의 지금 뭐 앞으로 남아있는 FOMC가 이제 5월, 6월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 인상은 뭐 한 번 정도 25p를 하거나 또는 못 하거나 이런 정도를 하고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는 종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내에 끝날 것이다.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동결한 상태로 가다가 3분기나 4분기 접어들면서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동결을 하다가 인하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부터는 그럼 얼마나 인하가 가능한지가 또 중요한데요. 그렇죠. 일단 이 미국의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올해가 연간으로 4%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작년이 8% 초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절반 정도로 낮아지는데 그럼에도 미국의 어떤 현재 타겟팅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보다는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확신이 강하지는 못한데 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미국은 그래도 한 번 인하를 하면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한 75p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4% 4.25 정도 4에서 4.25 정도까지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올해 상반기로서 끝나고 하반기에는 75p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금 더 지금보다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의 흐름에 대한 예상까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은 종료가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하반기 중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75bp 인하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권의 위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건 같이 은행권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가상자산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언론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발 은행의 위기에 수혜자가 비트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죠. 금도 여기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금 대 가상자산, 요거 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금은 지난 3월 10일 은행에서의 위기 발생하고 나서 가격이 네. 한 9% 정도 이렇게 네. 올랐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 한 40% 정도 이제 올라서 가격 상승폭은 이제 비트코인 쪽이 훨씬 이제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있기 전에는 이 모든 어떤 수요가 다 금으로 집중이 됐었는데 네.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씩 더 거래가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는 금으로 갔던 수요들이 좀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물론 둘 다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기능을 갖고 있긴 한데 예. 일단 보관을 하는 측면에서 금은 사실상 현물 보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거를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도 금이 사실상 현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결제에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어떤 특별한 네.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금이나 돈을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안전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퍼진 어떤 노드들 상에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누군가가 가져가거나 이제 도난을 당할 위험이 금보다는 적다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을 조금 더 우세하게 판단하신다는 이야기죠. 네네. 자, 이렇게 미국발 은행 위기 이 최대 수혜자로 금과 가상자산을 잠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두셨는데요. 일단은 금의 현물이기 때문에 이런 보관 비용이라든지 결제 문제, 거기에다가 또 지난해 터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변수가 발생시에는 금 보유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불안하다는 점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서 비트코인 쪽 일단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많이들 아실 텐데 이 4년마다 새로 발행되는 공급량이 절반씩 비트코인 줄어듭니다. 이걸 네.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때마다 강세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거시 전략가에 따르면 이렇게 네. 전한다고 합니다. 네네.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벤트, 거기다가 또 1년에 뭐 개발 프로젝트, 그래서 내년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급등이 예상이 된다. 정말 급등세, 지금보다 더 급등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센터장님 의견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기존에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감기라는 성격을 이제 가지고서 그 가격 예측을 모델을 짠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이제 1년에 이제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 그거를 이제 분모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현재 현존하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희소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가격으로 가치로 매기게 되어서 이제 가격을 전망하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격 전망을 하게 되면 사실상 올해 1월에 이 모델이 추정한 가격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였어요. 1억 3천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괴리가 좀 많이 크거든요. 네. 지금하고 거의 이제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2021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잘 맞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틀어지게 된 이유가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50년 만에 찾아왔던 높은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리고 또 크립토 시장 안에서는 테라 루나가 무너지고 하면서 정말 예상도 못한 변수들. 네, 그래서 이제 시총 자체가 훅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에서의 유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격 전망을 할 때는 이 스톡 투 플로우 기존의 반감기라는 것을 신규 공급량이 4년마다 줄어든다는 것을 토대로 한 모델에다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서의 유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이 두 가지를 변수로 해서 네.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가격 전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정해봤고요. 올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한 뭐 4%대 정도로 이렇게 둔화가 되고 네. 내년에는 뭐 2%대로 또 둔화가 되는 거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베스트 시나리오는 조금 더 그거보다 물가가 낮아지는 걸 잡았고 월스트 시나리오는 올해 물가가 5% 정도 이게 별로 안 낮아지고 내년에 다시 올라가는 7% 정도로 뭐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상황을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자체도 완만하게 이제 회복되는 거를 이제 베이스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서 이제 월스트, 베스트, 그다음에 베이스 3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가격 추정을 해봤을 때 예. 올해 1분기에는 이제 저희가 전망을 했을 때 이제 36,000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 네. 2분기까지 그렇게 이제 가격 전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물가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멈추는 건 당연하고 예. 오히려 통화 완화로 바뀌는 거가 당연히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가격이 이제 4만 달러 위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걸로 이제 저희는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요 가격대로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예.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크립토 시장에서의 유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의 어떤 큰 타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지를 받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향후 비트코인 쪽의 가상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달이 바뀔 때가 됐으니까요. 4월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이벤트들 뭐가 있을까요?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3월 말대로 원래 일정대로 간다고 하면은 리플 소송의 결과가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증권성을 어디까지로 이제 미국 정부가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서도 그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 당국의 소송도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벌금 정도로 끝나게 될지 또는 바이낸스 체인 위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나 코인들에도 좀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금 완화 기조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될지도 4월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여러 가지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보이스들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연준이 조금 더 완화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미선 센터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썸경제연구소 이미선 센터장 모시고 최근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투자 판단이 도움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